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8회에 걸쳐 가지고 우리 노동법 1 강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8회면은 1차 과목으로서의 횟수로는 약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원에서 8회 정도의 강의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강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잡다한 이야기 하고 해가지고 8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제가 보통 6회, 8회 이렇게 하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시 공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1, 2를 합해가지고 8회 정도면은 깔끔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을 기본적으로 안다는 전제하에서, 또는 뭐 2차 강의를 통해서 노동법을 한번 한 적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 요 강의 같은 경우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6회 정도가 적당한데, 우리 이제 8회를 잡은 이유는 바로 사실 뭐 2차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가 좀 순서상으로 있어 또 1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1차부터 하는 경우에는 아예 1.5차, 2차도 같이 나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8회 정도면 적당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6회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8회를 하게 되면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습하는 과정에서는 집에서 먼저 책을 한번 읽어볼 때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만 보면 됩니다. 쭉 다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해당 법 조문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조합 같은 경우, 우리 오늘은 뭐 근로권에 관해서 하게 되는데, 뭐 헌법 32조의 조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각각 근로기준법 11조 12조라든가 2조 1항 1호 2호 같은 그런 내용, 그 조문이라도 보고 와야지 오늘 어떤 내용을 하는지를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은 공부할 내용까지 책을 한번 훑어보는 것이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때는 뭐 필기라든가 이쪽에 그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뭐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요 부분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거는 뭐 책에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은 없으니까는 이 부분 보충해야 되겠다는 것은 보면 되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시험용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책에 다 있지, 따로 내가 비장의 무기로 남겨두다가 강의 안 듣는 사람한테 피해를 도움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 듣는 사람한테만 도움 주기 위해서 생략해 뒀다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혼자 공부할 수도 있는데, 혼자 공부하면은 시간적인 효율성도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법대생이 아닌 경우는 혼자 보기가 좀 힘들죠. 그런 것 때문에 강의를 하는 것이지, 알아야 될 내용은 다 있다. 너무 필기에 신경 쓰지 말고 설명을 들으면서 책 내용을 이해한 것을 바로 암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하면서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다시 내가 모르는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다만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제가 요 내용은 그냥 이해만 하고 이런 내용 있다 하고 잊어버리도록 관계없는 내용이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은 시험 문제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암기를 쉽게 하고 암기해야 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지, 그런 잡다한 이야기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제 이야기 한 7, 80%는 시험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놉니다, 딱 정리하면은 한 2회, 3회만 해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8회 강의하지만 한 2회 정도 분량이 시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정리해둬야 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해만 정리한 걸 가지고 4번 강의하면은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내용 분량을, 스토리 내용을 가지고 군더더기를 붙여가지고 알아야지 정확하게 기억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강의합니다. 또 2차 강의 때는 바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더라도 응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암기하면 응용력이 떨어지고, 내가 이해하게 되면 응용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민법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노동법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 훈련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사고방식 또는 리걸 마인드는 아닌데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둬야지 가면 갈수록 법학 공부가 재밌고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재미없고 힘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설명했던 넘어가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것만 알아두고 다음에 복습할 때는 그 부분 강조하는 부분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을 놓쳤다 하더라도 어차피 뒤에 OX 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면은 OX 문제가 만들어져 있고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그 보고 요 객관식 문제 내용이 어디 있는가 앞에 찾아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 그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럼 그 부분만 뭐 따로 표시해두든 머릿속에 기억해두든 그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다 정리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강의를 계속 따라오게 되면은 마지막 마무리 강의 때 시험치기 한 달 전부터 하는 마무리 강의 때는 보통 한 2회, 3회를 거쳐가지고 최종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때 뭐 그것만 다시 확인해도 됩니다. 근데 그 강의만 들으면 안 되느냐? 그 강의만 들으면 잘 기억 안 나겠죠. 왜? 그는 진짜 핵심 내용만 하게 되니까는 한번 들은 사람들은 100% 정리를 해 나가는 강의가 되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는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보통 없이 제일 먼저 제 1절에 근로권 놓게 되는데 우리가 책에는 없고 또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노동법이 무엇인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둬야지 전체적인 맥을 잡기 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민법을 배웠지만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이 다죠. 그리고 우리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헌법, 형법 등을 말하고 사법은 여러분이 어제 배웠던 민법이라든가 또는 뭐 상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사법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법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다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부터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했는데 한 150년 전, 멀게 보면 한 200년 전, 19세기 한 중葉부터 더 나간다면 정확하게는 뭐 사회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 100년 전에 1910년대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이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이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노동법은 누구와 누구의 권리 의무 관계입니까? 사용자와 근로자.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법 조문은 전부 다 권리, 의무.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의 의무죠. 반대면에서는 그 내용은 근로자의 권리죠. 우리 형법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쳐서는 안 된다. 일반 국민들의 의무죠. 또 훔쳤을 경우에는 그 대신 그 절도죄를 처벌하는 그 이면에는 재산을 가진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해줄 권리를 보호해주죠. 그래서 법은 권리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권리 의무의 구성이 개인과 개인이냐, 국가와 개인이냐 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노동법은 개인과 개인의 권리인데 특이한 것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사법 영역인데 원래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니까 형벌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 민법 내용이 있지만 민법 내용보다 더 앞서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계약이 없을 때 민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폭행죄라든가 절도죄는 친구끼리 우리 한판 붙기로 하고 서로 법적 책임을 안 묻기로 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폭행하고 때려지면 처벌받죠. 개인이 함부로 바꾸시는 게 아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고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 우선한 겁니다. 근데 우리 근로계약이라든가 임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옛날에는 개인과 개인이 마음대로 정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올해 최저임금은 5,830원. 200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6,030원. 6,030원. 여러분들은 이제 노무사 수험생의 길에 들어서 순간부터는 이런 실무적인 내용, 시사적인 내용,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문에 보고 어느 기업에서 파업을 한다,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그런 기사 나오면 관심 있게 보아둬야 됩니다. 이제 노동법 공부뿐만 아니라 인사노무 공부에도 도움될 겁니다. 올해 2차 시험 문제가 아주 실무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몇 년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문제가 가미되든가 아니면 올해처럼 전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든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사회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문제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인데 국가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럼 이 사회법 안에 바로 이제 노동법, 우리 사회보장법, 우리 사회보장법 가운데 우리 사회보험법만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회보장법, 그다음에 경제법. 민법 시간에 하면서 법의 체계는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민법에서는 법의 체계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할 겁니다. 우리도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 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노동법에서 노동법은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중간적인 법이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인데 이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벌칙 규정이 있다. 미국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건 뭐 따로 개입하지 않죠. 소송을 제기하면 개입한다든가 돈을 갚지 않았다 해서 형사처벌하지는 않죠. 근데 임금이라고 하는 채권 채무,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처벌로 처벌하죠. 바로 그런 처벌이라는 요소가 들어간 것이 공법적인 요소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사회법, 특히 노동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는 민법, 시민법, 민법을 바탕으로, 시민법이 아닌데, 형법적으로는 국가 방임주의, 국가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고, 민법적으로는 계약자의 원칙을 바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국가가 내버려 두면은 자유 방임하면은 서로 자유 경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초기 자본주의는 그런 식으로 해주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본주의 문제점, 빈익빈 부익부.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지금 우리나라도 또 그렇죠. 국가 경제 어렵다고 해도 부자들은 점점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극단적으로 대기업 대졸사원 초봉이 80년대의 최저 연봉이 지금 여전히 최저 연봉처럼 되어 있습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제가 졸업할 당시에 한 85년 정도 당시에 최저 연봉이 한 2,000에서 2,000 정도 됐고 최고 연봉이 한 3,500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최저 연봉 여전히 한 2,000 정도죠. 그래서 최고 연봉은 6,500, 6,000까지 넘어간 데도 있죠. 아주 소수지만은. 그래서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전체적인 발전에는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소외 계층들이 그냥 안 있죠. 폭동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없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는, 다수가 가난한 노동자들인데 돈을 안 쓰니까는 국가 경제가 안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수출이 안 되니까는 경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국가에서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공휴일까지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놀러 가라고 하고 있죠. 돈 쓰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은
최저를 보장해야 되겠다 겁니다. 그래야지 소비 시작이 된다 겁니다. 지금도 이제 지금 국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 임금을 만 원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자 하는 그런 소리가 나왔었는데, 기본 목적이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주 무식하게 돈을 많이 풀면은 그만큼 소비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단순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측의 반대에 붙으셔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인상된 것에 불과하죠. 그다음 근로시간도 단축하자입니다. 단축해야지 일거리가 나눠지고 그래야지 불만 세력이 점점 없게 된다 겁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최장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지고 산재 사고가 당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주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뭐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사회보장법에 속하는 거지만 전부 다 하여튼 사회법을 영리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임금을 이전에는 계약자의 원칙 가지고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시간당 1,000원 받고 이렇게 했다 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자유경쟁에 맡겨버리면 시간당 1,000원이 아니고 하루에 밥 한 끼만 먹여줘도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벽수로 놀고 있는데 그냥 오늘 내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없죠. 그러면 오늘 누가 단돈 1,000원만 준다더라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일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1,000원이라도 받고 일하는 게 낫지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는 공치버리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하루 3끼만 먹여줘도 내가 당장 먹을 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밥만 얻어먹고라도 살아남아야지 내일 노동력을 5천을 팔든 말든 한다 겁니다. 반대로 자본가는 어떻습니까? 내가 돈이 있는데 오늘 인부를 살려겠다면 전부 다 10,000원을 다 단다 겁니다. 난 5천밖에 못 주겠다. 이럴 경우에 오늘 내가 인부를 안 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돈 10,000원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볼 때 자본가들은 버틸 수 있고 노동자들은 무조건 낮은 가격이라도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는 너무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사회 혼란이 오더라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그냥 착지 안 당하고 폭동을 일으키더라입니다. 거의 다 노동자 폭동이 다 실패했지만 러시아 혁명처럼 농민들하고 합쳐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도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하도 착취하다 보니까는 물건이 안 팔린다 이겁니다. 세계 대공황. 바로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안 되겠다.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임금은 최저임금 보장하자 이겁니다. 근데 최저임금 보장하고 난 뒤에도 최저임금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있죠.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최소한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되죠. 최저임금이 아니고 딱 임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정한 임금까지는 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계속 올리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래서 극단적으로 시간당 20,000원씩 한다. 이렇게 해주면 소비는 잘 되겠죠. 근데 이래 되면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인 자유경쟁이 안 돼버립니다. 왜냐면 시간당 20,000원 준다. 하루에 한 8시간만 일하면 16만 원 준다. 한 달에 한 500만 원 가까이 받는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직장만 가지면 500만 원씩 월급을 준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대학 다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잘리면 그냥 뭐 아무 데 가서 알바나 하지. 알바해도 시간당 2만 원. 그러니까 너무 올리는 것도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올려버리면 뭡니까? 100% 자본주의는 100% 자유경쟁이었는데 최저임금 만든 것도 이것도 사회주의적인 요소이죠. 그리고 사회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런 자본주의에 대치되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받아들여 가지고 최저임금을 만들죠. 이걸 여기까지 적정임금까지 올려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자본주의는 무늬밖에 안 남고 실질적으로 계획경제, 사회주의 경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무한정 올릴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무한정 올린다든가 근로시간을 무조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정해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도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노동법은 최저임금법, 최장근로시간 제한법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느 한계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만든 법이 생긴 것이 뭐냐면, 왜 이렇게 임금이 계속 민법에서는 주택 상품 가격이라든가 이거는 자유경쟁에 맡기면 되는데 임금은 자유경쟁에 맡기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구조로 보니까는 자본가 숫자는 적고 노동자 숫자는 많다. 또 그리고 임금의 속성상 아무래도 자본가보다 힘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럼 힘 약한 사람이 강한 자본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힘 약한 사람들은 뭉쳐야 되겠죠. 혼자서 내가 우리 반에 좀 일진 같은 놈한테 혼자서는 맨날 얻어맞는다 이겁니다. 방법은 우리 얻어맞는 애들끼리 뭉치면 되겠죠. 뭉치도록 해서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자본주의는 뭐랬습니까? 자유경쟁인데 뭉치는 것은 자유경쟁에 어긋나죠.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것은 자본주의에 역행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단체를 만드는 것 자체를 처벌했습니다. 탄압행위를 처벌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근로자들은 뭉쳐도 된다고 하죠. 그것은 근로자의 노동자 분열입니다. 초기에는 근로자들이 노동자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죠. 범죄단체 구성에 관한 법률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처벌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뒤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방임하고, 지금은 오히려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죠. 일반 시민단체가 뭉쳐가지고 집회하면서 다른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만,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뭉쳐가지고 업무를 방해했다, 파업을 했다, 그러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처벌 안 받죠. 손해배상 안 하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 보니까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 최장근로시간 제한, 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렇게 각각 개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갖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노동조합을 보장한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정권, 우리 노동상권이라죠. 이걸 보장한다 해가지고 당장 근로자한테 어떤 돈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뭡니까? 노동조합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개개 근로자의 권리를 직접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했는데, 그 뒤에는 한계점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근로자 집단, 노동조합을 보호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한다. 그죠? 개개 근로자의 권리를 직접 보장하는 법, 그리고 근로자 집단을 보호해 줌으로써 근로자 집단, 즉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정책. 바로 여기에 따라 가지고 노동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법 1을 하죠. 바로 노동법 1과 2. 이를 보통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 하고, 이를 집단적 근로관계법이라 합니다. 근로관계라고 많이 하는데 노동관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뭐 근로관계, 노동관계, 우리 근로자, 노동자, 우리 법에서는 근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물론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조합이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이라 하지만 사실 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걸 노동법 1, 이걸 노동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법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이런 법들이고, 사실 뭐 이것도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냐 집단적 근로관계법이냐, 이걸 분류하는 문제도 가끔씩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따로 암기할 필요 없이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험 범위, 노동법 1에 포함되는 것이 개별적 근로관계법, 노동법 2에 포함되는 것이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교원노조법, 공무노조법, 근로자 참여 및 행정에 관한 법률,
5개 법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법 1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나머지 10개 법 있죠. 그건 개별적 근로관계법. 시험에는 나오지만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 개별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다음 개개의 권리를 직접 보장하고 있고 이거는 노동상권을 보장함으로 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함으로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구나. 그리고 자, 이런 법들은 전부 다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헌법 32조의 근거한 법이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헌법 33조의 근거한 법입니다. 헌법 32조를 보통 근로권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고 33조는 노동상권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데 이것도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법과 사회 할 때는 이걸 암기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단결권의 구체적인 내용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단체교섭권에 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단체행동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거는 뭐 저절로 암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눠져 있다. 그리고 그래서 보니까는 여러분이 예습해 왔으면 알겠지만 농법 1에서는 보니까는 근로권에 관한 내용만 설명되어 있고 농법 2에 가야지 노동상권에 관해서 따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헌법에 보장된 것은 우리가 뭐 법도 단계가 있죠. 헌법이 가장 최고의 법이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법률인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법 32조와 33조가 우리가 배우는 노동관계법과 관계되지만 우리가 이러한 노동관계법들은 어떻게 헌법에 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은 근로권에 반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이런 노동상권에 반해서는 안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2차 공부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특히 집단법에서는 바로 이 헌법 33조의 조문과 같이 연결해서 법 조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잘못해버리면은 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헌법하고 맞지 않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 또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헷갈리게 되게 되죠. 자, 그러면 헌법 32조에서는 이제 이 근로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근로권은 뭐냐 하는 겁니다. 노동권, 근로권. 또 쉽게 말하면은 일할 권리를 말합니다. 일할 권리. 그렇죠? 나도 일할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 법에서는 판례에서는 이렇게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피부태 선생님은 도대체 뭐 대충 말들어서 아는데 이걸 받아 적으라면 못 적겠죠. 이걸 뭐 따라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건 읽고 지금 무슨 말인가 알겠다 이해만 하면 되지. 2차 시험 치는데 만약에 근로권에 관한 설명해라 말이 나왔다. 그럼 이 내용을 받아줘야 된다. 전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2차 공부하러 서울에 오래 간다든가 수험생끼리 만나면 판례 암기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판례 암기하는데 시간 허비하다 보면 시험 망합니다. 판례까지 다 암기하면 시험 치는데 약간 유리합니다. 다른 것까지 다 했다고 칠 때. 근데 판례 암기할 시간이면은 다른 것 이해하고 판례 요약한 걸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근로권 이거 뭐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 법을 알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근로권의 의의를 답안지 안 적대 가지고 터치하지 않습니다. 논란거리가 전혀 없어. 권리니까는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너 일할 권리가 있지만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나 일할 권리가 있으니까 나는 국무총리 하고 싶다, 대통령 하고 싶다, 의사 하고 싶다 아니죠? 누구든지
의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은 당연히 뭡니까? 의사 할 수 있다. 능력에 따라서 의사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당연한 말을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은 야,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성향 때문에 야, 당신 뭐 의사면허 허가를 안 해준다든가 개 허가를 안 해준다든가 우리 검사라든가 판사하다가 불명예로 공직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같은 경우 변호사에게 안 받아주는 건 있죠. 그럴 경우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일자리를 가질 권한이 있는데 이걸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럴 때 이제 또 다른 헌법 규정을 들어가지고 변호사로서의 윤리, 의사로서의 뭐 윤리 이런 이유 때문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 기업을 유배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못한다. 변호사 자격증 가진 것이 취소시킨다. 이건 아니죠.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그런 사건에 연루된 판사라든가 사람들 같은 경우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전혀 뭐 볼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밑줄 끄는 것은 바로 그죠. 다른 것들은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이것도 뭐 걸리니까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안 받도록 국가가 도와주겠죠. 특별한 게 없고. 그다음에 근로의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경우에 내가 국가에 대해서 일할 권리를 했으니까 기본권은 근로권은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입니다. 기본권인데 헌법상의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러면 일할 권리니까는 나는 대학 졸업했는데도 일자리가 없다. 국가에 대해서 일자리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일할 권리니까는 말 그대로 한다면은 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일자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자리 자체가 아니고 기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누구한테 심지어 자격은 부여한다. 그 기회고. 근데 이제 밑에 참고표로 해놨지만 이 공산주의식, 즉 완전한 의미에서의 근로권은 국가에서 진짜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공산주의 이념만 그렇지 이게 현실로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북한에서는 실제로 국가에서 다 일자리를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준다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로 다 주버리겠죠. 북한은 아마 백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놀면은 배급이 안 되니까 농장이라도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자유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만약 이걸 일자리에 관한 권리다 이렇게 했다가는 이걸 다선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돼 버리죠. 국가에서 강제로 배정하면 안 되는데 물론 아주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만 우선시 한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모두 다 원하는 일자리를 줄 수 있지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의사 판사고 청소부는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의 근로권은 현실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개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 운동가,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바로 일자리 자체에 대한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타당하지 않고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좀 더 이제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좀 합쳐가지고 그죠? 바로 모든 동일 국민은 경제적 권리에 의하여 생활비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이며 일단 기회 청구하고 이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아주 생활비 지급 청구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주의적인 학자, 우리나라 학자들 가운데서도 근로권은 근로기회 청구권과 근로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생활비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뒤에 놓듯이 우리 판례는 근로기회 청구권만 인정하고 생활비 청구권은 사회보장권의 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이 사회보장권에 관한 내용이 아마 없었기 때문에 근로권 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던 것이고 지금 이제 근로권과 별도로 우리나라는 분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권의 주체. 자, 근로권은 개인의 권리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근로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노동조합이 소송을 대신 못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왜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리 노동사건 같은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다. 이럴 경우에 근로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상권은 근로자 집단, 노동조합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로권은 결정. 내가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해고당했다. 이럴 경우 노동조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없이 내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이럴 경우는 근로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로권의 법적 성질. 자, 자유권이냐 생존권이냐. 자, 우리 기본권은 크게 자유권과 생존권으로 나뉘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하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권리가 있으니까는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이 자유를 맵니다. 그래서 그냥 국가에 대한 권리인데 나는 소극적으로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나는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존권. 요새는 보통 사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보통 사유권, 생존권 같은 말인데 자유가 아니고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보장청구권이 대표적인 사유권이죠. 행복추구권. 우리 국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야생시대에서 살게 되면 아무래도 동물이라든가 적들로부터의 침입을 내 스스로 보여야 되는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죠. 생존권. 자, 우리 거주 이전의 자유는 당연히 뭡니까? 국가에 대해서 내가 거주 이전을 이사 가는데 돈 보태달라가 아니고 내가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취급의 자유는 뭡니까? 국가로부터 내가 뭐 일자리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청소부를 하든 개입하지 마라 이거죠. 근데 행복주권, 사유권, 생존권은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하는 거니까 국가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여야 된다 이겁니다. 대부분 다 우리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자유권인지 생존권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 이거는 국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 근데 근로권은 왜 이런 학설 다툼이 있냐 하게 되면은 지금은 당연히 근로권 뭐랬습니까? 노동기회청구했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나 내가 직업을 가지려 하는데 남자만 회사에서 제조 심사를 뽑는다더라. 이런 뭡니까? 여성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근로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차별해가지고 어떻게 사법부 쪽에 남녀 차별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여전히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차별했을 경우는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근로권은 당연히 뭡니까? 자유권이 아니고 생존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생존권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렇습니까? 근데 왜 자유권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자, 중세 때에서 건설을 넘으면서 뭐 농노시대이고, 그때 이제 시민 사회로 들었었다 입니다. 중세 때는 일하지 않을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태어날 때 신분에 따라서 귀족들은 전혀 일하지 않고 농노들은 축구를 하고 일하고 팔려 가고 소상농들은 농지에 매여 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시민혁명 이후에 시민사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중요하죠.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내가 장사하든 뭐든 간에 세금만 내면은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초기의 근로권은 국가에 대해서 강제로 일을 시키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이 발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자유권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초기에 일 안 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나갔는데 문제는 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빈익빈 불법이 생기죠. 가는 사람들은 일할 기회도 없죠. 그럼 국가가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자유방임해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너끼리 자유롭게 경쟁해라. 월급 100원 받든 1000원 받든 계약 자유 원칙이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일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 이겁니다.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은 낙후됐으니까 우리 지역에 도로를 만들고 산업시설을 공단을 만들고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자유권적 성격이 강했지만 지금은 사회권적, 생존권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주로 시험에 놓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뭐 비법대생들한테는 약간 좀 힘든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힘들면은 그냥 이런 내용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최근에 뭐 한두 문제 나온 정도니까. 자, 근로권은 생존권적인 성격이 강화되어 있죠.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래서 근데 최근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죠.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반하냐 안 반하냐 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 근로권의 성격 안에서 생존권적 성격이 강하지만 자유권적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권을 보통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 생각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봅니다. 우리 일할 기회를 달라 이건 뭡니까? 일자리죠. 요것만 근로권이 아니라 일할 환경, 직장에서 몇 시간 일하느냐, 이건 지금 근로조건, 이건 일할 환경이다 이겁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가를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거, 바로 그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죠. 생존권에 관한 문제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이 부분은 생존권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 자유권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헌법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 비법대생들 같은 경우는 대충 이렇게 개념적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자유권과 생존권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유권은 보통 천부인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국가 이전에 있던 권리다 이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국가를 만들었지만 그때 해가지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살고 싶고 중국에서 살고 싶고 미국에서 살고 싶고 서울에서 살고 싶고,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국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들한 데 대해서는 가급적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근로권이라든가 환경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음부터 있던 권리가 아니죠. 나쁜 환경을 요 지역은 물이 안 좋은데 상수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도 시설을 만들어 달라. 국가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국가에 대해서 요구한다 이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세금을 낼 테니까. 그 세금을 내는 목적은 자유권, 거주 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 해서 세금 내는 건 아니죠. 거주자는 국가가 없더라도 내가 가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국가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대신 세금 내주는 대신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고 우리 아들 교육시켜주고 이런 걸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천부 인권인 자유권은 세금 안 내는 외국인을 하더라도 우리 인권 존중 사상에서 보장해 줘야 되겠죠. 세계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보장되지만, 그러나 생존권은 이거는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는 외국인한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근로권은 생존권이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때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우리 판례는 그걸 하긴 하면서도 일할 한계에 관한 권리.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을 알게 되면은 더 쉬운데, 또 여기서 이 내용을 알면은 나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그 공부할 때 도움 될 겁니다. 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합법적으로 취업시키죠. 근데 그러면 내가 취업을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다. 마음대로 채용 못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려면 우리나라 근로자를 먼저 채용하고, 근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이 열악하니까 아무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 겁니다. 이럴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취업할 기회는 누구한테 우선권이 주어집니까? 우리나라. 이건 차별 아니냐 겁니다. 근로권의 내용이죠.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죠. 이 차별이다 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 아니다. 왜? 근로권은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채용되었다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근로자보다 월급이 적다. 또 산재 사고 당했는데 산재 적용 안 해준다. 이런 것은 차별 아니냐 겁니다. 이걸 생존권으로 본다면은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생존권이 보장 안 된다 이럴 건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본다고? 일할 한계에 관한 권리는 생존권적인 성격도 있지만 자유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우리 근로기준법도 그렇습니다. 모집에 있어 가지고 모집은 뭡니까? 일할 자리에 가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해도 관계없지만 우리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도 그렇고 그러나 채용되고 난 뒤에는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이죠.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생존권으로 보고 고로 외국인은 요 권리가 없지만 일할 한계에 관한 권리는 생존권인 동시에 자유권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인정되는 권리구나. 그다음에 이제 근로권의 내용은 우리 크게 본다면 근로기회 제공 청구권과 근로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거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청구권이겠죠. 그리고 생계비 지급 청구권 같은 경우 우리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인정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걸 보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바이마르 헌법도 인정한 적은 없고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의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생계비 지급 청구권도 근로권에 포함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근로권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근로권이 아니지만은 우리 실업급여 제도라든가 사회보장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죠. 이런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회보장의 내용이지 근로권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 판례의 태도라든가 근로권의 내용은 아주 가끔 나오는 내용이고, 그죠? 그래서 이는 여기까지 요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는 정리해도 좋지만 안 되면 좀 힘들다 싶으면은 넘어가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끝내 포기해야 될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이런 논리를 알아야지 법적 사고가 키워지기 때문에 안게 안 되더라도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백독이면 필통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아마 옛날 한자만 그 겁니다. 고사성어라든가 한자와 우리나라 말은 틀리죠. 그래서 중국 말을 한자 고사성 같은 경우 한자로 4개 글자 딱딱 적혀 있으면 조사도 없고 도대체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주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도 100번 읽으면은 뜻이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100번이 아니고 10번 읽어도 뜻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되고 오히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파생적 내용 요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좀 정리해둬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암기해둬야 되는 내용인데 뭐 조문을 무식하게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 이 헌법 조문이니까 다른 조문보다는 그냥 암기보다는 자주 보면서 아닌 것과 대비해서 보면 됩니다. 자, 32조 1항에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정진과 고용정진 근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죠. 우리 근로권의 내용이죠. 이 앞부분 고용정진 이 부분이 이제 근로권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시행하고 있죠. 적정임금은 적정임금법이라고 따로 없죠. 적정임금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라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공무원 최저임금제 해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그런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뭡니까? 최저임금은 아니지만은 국가기관에서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일용직을 채용할 때 현행 최저임금보다 1,000원, 2,000원 더 많이 주문을 해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따라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는 거죠. 이게 아직 법이 안 만들어져도 관계없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노력 조항에 맞겠죠. 이거는 적정임금은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최저임금은 국가의 의무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구분하면 됩니다. 조문 하나의 내용 다 알 필요 없고 그냥 적정임금은 노력이고 최저임금은 시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근로조건의 법정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우리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바로 요 32조 3항의 건강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죠. 이건 뭐 그냥 지나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해야 되는데 무엇이 인간의 존엄성이냐 이겁니다. 국회에서 정해두면 그것이 되지. 왜 선진국과 다른 나라는 일주 근로시간이 35시간인데 우리는 40시간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이 건너는 것이 아니냐. 아니고 어디까지나 헌법에서 몇 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냐 하는 것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이겁니다. 그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를 바꿔버리면 되겠죠. 내가 국회를 뽑아놓고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하면 되지. 이제 뒤에 요 15페이지, 15 적힌 것은 올해 문제에 출제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출제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빈출 같은 거는 여러 번 자주 출제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출제됐던 문제들이 또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된 내용을 일단 중립적으로 보면 됩니다. 이 내용들이 또 OX 지문으로 되어 있고 객관식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도대체 뭘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죠. 그냥 보면서 제가 강의 때 강조하는 것만 신경 써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의 특별보호와 차별 대우의 금지. 여성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또 밑에는 연소 근로자 18세 미만자를 연소자라고 하는데 연소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되죠. 자, 이것도 따로 안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특별 보호라고 따로 별도 장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근로기준법은 헌법 32조에 근거했댔죠. 보니까 최저임금법은 여기 앞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게 나왔던 거고.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이게 근거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의 특별 보호는 그 뒤에 각각 조문 4항과 5항에 근거했구나. 또 남녀 고용평등법이 있죠. 그래서는 뭡니까? 고용임금 근로조건. 우리 연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특별보호법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한 내용이 있게 하고 특별히 보호된 데 반해서 남녀 고용평등법에서는 고용까지 포함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법들을 만들어졌고 물론 헌법 조문이 없더라도 법들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헌법 조문이 있는 법들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 되죠. 여성과 유소에 대한 특별 보호 조항이 있구나. 장애인 고용 특례조치법이라든가 고령자 고용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헌법 조문에는 보니까는 그 내용이 없죠. 그럼 만약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다음 중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근로권의 내용이 아닌 것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그런 법은 있지만은
헌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장애인이 돼서도 특별보호법은 없다 이겁니다. 우리 실무적으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장애우라죠. 장애우라 같은 경우는 채용에 있어가지고 우선적인 기회를 보장받죠.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헌법적 근거가 있는 32조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과 연소에 대해서만 특별히 보고 있구나. 다음에 이제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 보장. 국가유공자 상위 공경 및 전물 공경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한다. 우리 학교 들어갈 때도 특혜 받고 직장 갈 때도 특혜 받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요즘. 그리고 올해 문제에서는 이제 근로의 의무. 법대생들은 쉽게 아는데 우리 근로의 권리인 동시에 근로의 의무도 있죠. 그래서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하는 이런 헌법 조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의무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출제 내용은 아닌데 올해 시험 문제에서 한번 이렇게 놓았습니다. 지문에 5가지 문제 한 가지로. 그러니까 헌법 32조의 조문 내용은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구나. 이거는 헌법 32조의 조문을 자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은 다른 설명 없이 조문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두고 가로에 법 조문 내용을 몇 조인지 적어놨습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힘든 내용은 없습니다. 눈에 익혀두면 되는 내용이다. 왜? 나머지 내용들은 없는 내용도 있지만 구체적인 우리 노동법 1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구체적인 노동법 1의 내용을 볼 때도 그냥 볼 것이 아니고 헌법에 근거했구나. 그걸 연관지어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전체를 연결하면은 나중에 하나를 순간적으로 있더라도 시험장에서 그 부분이 다시 당겨줍니다. 서로 자꾸 연관지어 가지고 해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